영리학 안에서 58페이지 표의 문자로서의 한글. 민족의 특성을 드러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으뜸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말과 글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적 기능뿐만 아니라 그 민족 고유의 사상과 종교적 신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상징되어 있는 까닭에 민족의 본질을 규명하는 귀중한 제재가 되어 왔다. 글을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에 한글은 표현 문자요 소리 글자라는 주장에 아무런 이의 없이 수긍해 온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한글이 우주의 이치를 담은 우주적 부호로서 단순한 소리 글자만이 아닌 뜻글자이며 그 속에는 한민족의 참 삶을 지향하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를 연구하여 체계화한다면 한민족의 우수성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글의 생선 원리에 관한 스승님의 말씀을 정리 보완하여 한글이 단순한 표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의 특성을 겸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생성 원리. 하늘과 땅의 이치는 음양과 오행뿐이다. 공계와 복계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무릇 생명을 지닌 무르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건만은 도리어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이제 정음 지으신 것도 애초에 꾀로 일삼고 힘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목소리에 따라 그 이치를 다하였을 뿐이다. 이치가 둘이 아닌즉 어찌 천지 귀신으로 더불어 그 용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음 28자 각각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위의 글은 당시 최고의 학문인 성리학에 의거해 한글이 우주의 이치를 담은 그림을 말하고 있다. 즉 한글의 생선 원리는 곧 우주의 이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 200억 광년이나 된다는 광대한 우주는 태초의 에너지로 충만한 균형 잡힌 영의 상태, 빅뱅 이전의 상태에서 태초의 균형을 깨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균형을 잃고 잃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하나의 힘을 드러내어 힘의 두 극이 나타나 서로 대립하면서 교차하고 투쟁한다. 그러면서 교체하지 않은 상태의 자생 그대로인 각이 없고 동적이며 능동적인 영과 교차하여 상대적으로 각해지며 정적이고 파동적인 물질로 구분된다. 이로써 영은 나타나지 않은 무형계 내지 에너지계의 표가 되었으며 네모, 물질은 유형계 내지 물질계의 표가 된다. 대자연을 상징하되 물질과 유형의 표인 영과 자성과 무형의 표인 물질이 합일화된 표시할 수 있는 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부호라 할 수 있다. 그 대자연에 존재 운영하는 선것, 즉 유형을 상징하는 존재하지 않는 누운 것, 무형을 상징하는 앞으로 기울어져 진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뒤로 기울어져 물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들 모든 작용을 합하여 상징하는 유모 진태로서 운영축을 형성한다. 모음은 태초의 에너지가 균형 잡힌 상태, 수정 이전의 난자에서 어떤 동기, 정자에 의해 균형을 잃으면서 다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즉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호라 할 수 있다. 자음은 그 창조력에 의해 형상화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형이 유형화하여 제한받는 형상을 부호한 것으로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해에서는 음성기관의 저항을 받는 모습에 따라 자음을 형상했다고 하는 것이다. 음이, 모음,
영의 내부적 충동에 의해 균형을 잃었다가 이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모음은 대자연의 창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해보면 인간의 대상에 대한 인식 과정을 대상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여 긍정을 과정을 겪는다. 즉 아니다, 어디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위로, 으뜸, 이름이다 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인간은 현 상황이나 자아에 대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가령 어린아이가 반듯하게 누워 지내는 현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는 뒤집기를 시도할 수 없다. 또 기어다니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다. 식물의 경우 씨앗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더라면 껍질을 깨어 움틀 수 없고 떡잎 그 자체로 만족했더라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안정된 현 상황을 거부한 자아는 어디인가를 헤매면서 탐색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한다. 어디를 찾아 나선 자에게는 많은 혼돈이 뒤따른다. 이러한 행위가 기존의 질서에 길들여진 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어리석고 엉뚱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리차드 바크작 갈매기의 꿈의 갈매기 조나단은 고공비상의 시도가 친구와 선배 갈매기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포기하도록 종용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혼돈을 겪으면서 어디인가 헤맨 자에게 옳은가 왼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갖추어지게 된다. 옳고 그름, 선과 악, 미와 추, 옳음과 왼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사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하여 짜여 있음을 알게 된다. 과학자들에게 의하여 발견되어진 수많은 법칙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오묘한 질서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인간의 사고는 한계성에 부딪히고 만다. 상대적인 질서의 세계,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 즉 상대를 통합하고 합일하여 움직이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을까.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누구보다 깊이 한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자연의 질서 위에서 주관하는 절대자를 긍정했던 것처럼 옳은, 왼을 구분하고 사고는 이 위에 실제하는 통합 합일의 정신작용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상대적인 질서의 위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상대적인 척도에 의한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속에 내재된 절대자에 의해 자신의 일을 행할 뿐이다.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함으로써 으뜸에 도달하고자 한다. 으뜸에 도달한 자는 행함으로써 완벽하게 정제된 자아의 씨앗들을 더 이상 딱딱한 껍질 속에 가두어 주지 않는다. 모든 껍질을 깨뜨리고 온전히 꽃 피우고는 근원에 이르고 합일하여 완벽한 긍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음, 모음이 수정란에 분열을 하는 과정이라면 자음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출산할 때까지 보이는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성을 지닌 소리, 즉 모음이 도움이 있어야만 발성될 수 있는 소리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 모음은 태초의 에너지가 균형 잡힌 상태에서 균형을 깨는 그 무엇에 의해 균형을 잃으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즉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호라 할 수 있고, 자음은 그 창조력에 의해 형상화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이 유형화내지 구체화될 때 제한받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모음과 자음은 우주의 이치를 고도로 농축한 부호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삶과 지향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 세상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보고가 내재되어 있다. 모음과 자음의 부호적 의미는 그 형상과 본질이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바 한글이 소리 글자라고 속단함은 지금까지 한글 연구가 문헌 자료 연구에 머물렀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글 생상의 사상적 근원.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자 문화의 터전이다. 한글은 우주의 이치를 담은 우주적 부호로서 단순한 소리 글자만이 아닌 뜻글자이다. 그 속에 한민족의 참삼을 지향하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 후 세계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찬탄했다는 기사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워싱턴발 연합통신 인용해 1994년 5월 25일 조선일보 30면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한글은 그 독창성과 기호 배합의 효율성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미국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의 최신호에 실린 한 기고문이 극찬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 널리 읽히는 디스커버리지 6월호는 쓰기 정확함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한글이 그 덕택의 지식의 확산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탁월한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기고는 세종대왕이 언어학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되는 한글을 만들었다라면서 한글은 더욱이 쓰기에도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고는 한글이 우수한 이유를 무엇보다도 첫째, 모음과 자음이 쉽게 구별되며 둘째, 자음이 입술, 입 및 혀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는 한편 셋째, 28개의 자모가 수직, 수평의 조합을 통해 반듯한 사각형을 이루면서 지련, 정연하게 배열되는 점 등을 들었다. 언어학자들이 특히 경탄에 맞지 않는 이번의 경우 지난 40년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한글체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비전문가가 글을 만들면서 우연히 이와 같은 특징이 주어진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 세계 학계의 다수 의견일 정도로 그 과학적 체계성이 돋보인다고 기고는 극찬했다. 기고는 한반도의 문맹률이 극히 낮은 이유를 한글의 간결함에서 크게 비롯된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글은 처음부터 한글이라 칭하지 않았다. 원래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혼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이 칭하였다. 그러나 중국 글자인 한문만을 숭상하던 양반들은 한글을 천시하여 언문 혹은 암글, 통시글, 객약을 반절이라 불렀다. 이는 사대 사상과 원로 대신의 보수주의, 유학 중심의 제도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대부 양반들이 민주가 같은 글을 자신들도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글이라는 명칭은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이 크고 바른 글이라 하여 한글이라 명명했다. 겨우 한글이라는 제대로 된 명칭이 생기기는 했지만 일제 치하에서 민족 말살 정치를 실행하던 일본인들에 의해 한글은 또 한 번 순환을 겪어야 했다.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거기에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 힘쓴 선각자들의 힘이 컸다. 일본인들의 사전에 한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그들은 한글이라 하지 않고 언문이라 칭했다. 언문은 조선의 국자, 동양에 있어서 표문자의 하나이다. 본래 조선에는 문자가 없었으며 신라 때 설총이 이 두라 하는 가자를 발명하였고 그 뒤 조선 세종이 28년에 이르러서야 혼민정음이라고 하여 오늘의 언문이 공시되었다. 언문은 몽고 문자를 기본으로 하여 이에 특수 연구를 가한 것으로서 본시 28자로 성립되었지만 현도에 그치고 말았다. 지금은 모음, 자음, 14철자로서 병서 혹은 종서로 쓰이며 전체의 자성은 종방형으로 이어 쓴다.
한글은 맛있는 글이며 멋있는 글이다. 우주를 하나의 알에서 알이라고 볼 때 우리의 생명체도 알이 분화하는 것처럼 전체로 보면 알이 분화하는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무언가 그 모성에 의해 그의 외곽이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여러 아들들로 탄생한 자음이 아우러져 그를 이루는 모습이 우주 본질을 신비롭게도 단순화시켜 그리고 있는 듯해 잠옷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글인 동시에 과학적인 글이다.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통용되는 부호라는 것은 옴자와 움자를 잘 보면 알 수 있다.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 우주의 모든 소리를 종합하면 옴, 옴, 옴 하는 소리가 난다. 불경에도 옴이라는 진언, 즉 진리의 소리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옴자가 굉장히 근원적인 부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빛이 땅으로 옴으로써 씨앗이 움트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한글은 영이 분화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해가는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우주 부호이다. 코드랑은 이런 한글을 바탕으로 우주의 특정한 물질, 비물질에 별들과 공간에 공명하면서 동조하게 되고 낮은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에 의해 평형을 이루면서 하나가 된다. 코드랑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우주와 같아진다는 의미이며 내 중심이 우주와 일치되고 우주 전체로 확장되면서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은 코드랑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알아보겠다.